감, 촉. 뭐라고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느낌에서 오는 그 촉, 감, 느낌적인 느낌 이걸로 빵 치는 그 2%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챕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Science or Art라는 과학이냐 예술이냐라는 챕터라고. 이 우리가 우리말에서는 예술에 그런 뜻이 없어요. 근데 서양 영어에서는 예술이라 그러면 과학의 반대말이고요. 사고방식으로 보면 논리적 그다음에 그 논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감과 촉에 의한 그 사물의 파악 이거를 예술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인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제가 보면 굉장히 예술적인 데가 있어요. 이 5개 차원에 걸친 전략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는 굉장히 예술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구조에 얽혀가지고 지금 마탱이가 가 있는 그 김일성 영생경 어떤 건가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끈떨어진 연입니다. 제가 김일성 영생교는요, 뒷배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그 뒷배는 크게 나눠서 이때까지 북한이 5개 시기로 구별이 돼요. 1945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약 26년간의 시기는 뒷배가 소련이에요. 이 와중에 그 절반쯤에 해당하는 1956년에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면서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 후르시초프가 그러면서 김일성을 날리려고 그랬다가 헝가리 민주화 운동이 터지면서 겁을 먹고 뒤로 빼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1956년에 기사회생으로 죽을 뻔하다 살아나네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때 김일성 잡아 죽이자고 날뛴 사람들 면면이 다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남노당파, 연안파, 소련파. 살아나서 일거에 숙청했다고요. 피비린내나게. 권력이 엄청 강화됐어요. 어쨌거나 1945년 70년 사이는 뒷배는 소련입니다. 그 다음에 1971년에 미중 사이가 정상화되죠. 미국이 인도차이나를 상실한 다음에 중소 분쟁을 부추기려고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71년에서 1991년 20년 동안의 뒷배는 한편으로는 소련, 한편으로는 중국인데 그 중국이 그냥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사실상 동맹인 중국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71년 그때. 그래서 우리가 유신을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국은 상해파, 단파가 결합해서 개혁개방을 이끌어왔어요. 그때 단파라는 건 공산청년단입니다. 참고로 공산청년단은 공산당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요. 널널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상해파와 공산청년단 출신의 단파가 결합을 해서 이때까지 개혁개방을 이끌어 왔는데 그게 이러한 상태의 중국과 북한이 긴장된 동맹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국의 후진타오나 이런 개혁개방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아주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고요. 저거 모택동 주석의 유산이니까 우리가 조중동맹을 갖고 가긴 가야 되는데 저거 개또라이 같은 놈들 저거 계속해서 저거 체제 유지되면 참 곤란한데 그렇다 그래서 저 체제를 잘못 문질렀다가는 그냥 밑에서부터 민중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저거 남한한테 잡혀먹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심사를 갖고 있었던 시기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러나 2012년 9월에 시진핑이 이제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딱 안면몰수하는 거죠. 아 저거 찐따 같고 뭐 골아픈 놈들이지만 오케이 어때 우리가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켜가지고 특수행동대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 2012년에서 2018년은 시진핑의 중국몽에 봉사하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된 특수행동대예요. 중국이. 그러다 2018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이 펼쳐져 가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중국이 무력화되니까 결국 뒷배가 없어진 거죠. 그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얘들. 흔들면요, 이 뿌리 끊긴 어금니 같아 갖고요, 그 이빨 뽑는 발치 벤치로 자꾸 흔들면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하노이가 뺨 빡 치면서 흔들기 시작한 첫 그 순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제재가 조여 들어와 갖고요. 이게 시간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 경제적 조치는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숨이 헥헥거린다고. 시멘트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제시대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 이게 뭐 평남에서 황해로 뭐 합쳐졌다는 둥 말았다는 데서 황해도건 뭐 어쨌거나 평남이건 자도 모르겠어. 상원 공장이에요, 이게. 이 상원 공장이 일제 때 오노다 그룹이 지은 겁니다. 한반도 최초의 시멘트 공장입니다. 시멘트는요, 경제 건설을 위한 첫 발판이에요. 6.25 이전에 해방 공간에서 남북 밀무역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북에서 갖고 오는 최고 인기 상품이 시멘트였어요. 남에서는 전구, 직물 이런 거를 배에 싣고 이제 올라가요. 인천에서. 그래서 북에서 시멘트를 받아 갖고 내려와서 시장에 풀어요. 6.25 전에 그런 남북 밀무역이 많았다고요. 연 소비량을 따지자면요. 개도국이 한 800kg 1인당, 선진국이 한 350kg 써요.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있지만 1000kg 정도 씁니다. 여기는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면적 산악 빼고 가용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건설이 많은 나라예요, 한국이. 그 북한은 근데 뭐 개판이죠. 실제로 필요한 거는 만약에 개혁 개방되면 한 사람당 한 1200kg 써야 되니까 북한 전체 연간 한 3000만 톤 써야 돼요. 지금 개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품질이 보장된 시멘트는 북한의 국내 시멘트는 사실상 0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진이 이 상원 시멘트 공장인데 여기만 품질이 보장된 거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이게 뭐 시멘트인지 그냥 석회서 가루 갈아갖고 적당히 연탄불에 구운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상원은 왜 그러냐? 상원 시멘트 공장은요. 프랑스 회사가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이 운영을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라파주라고.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김일성이가 원래 이 집안이 남의 삥 뜯고 소련에서 예를 들어서 열차에다가 소련도 그렇게 삥을 많이 뜯었어요. 얘들은. 소련에서 열차에다가 구호품 싣고 보내면은 열차를 안 돌려줘요. 얘들이 이렇게 상식인 애들이에요. 남 납치해오고 삥 뜯고 마약 만들고 뭐 위조 지폐 만들고 짝퉁 양담배 만들고 노예 노동으로 바깥에서 실어내고 이게 상식인 애들이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마적대 같은 그런 발상으로 국가를 당연히 운영하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독일 KHD 그룹을 꼬셔가지고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 시멘트 플랜트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룹이에요. 이걸 꼬셔가지고 이제 최신 설비로 업그레이드를 떡 했네, 이 상원 공장에. 그래 놓고 KHD 그룹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지들이 돌려보니까 못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못 돌아가냐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멘트 공장 돌리는 게 뭐 복잡하다고. 그게 무슨 뭐 컴퓨터 조립도 아니고 반도체 공장도 아니고. 이게 이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그림에 이게 길게 누워있는 파이프 있죠. 이거를 킬른이라 그럽니다. 이 파이프 속으로 1000도가 넘는 열이 갑니다. 그러면 열이 가니까 그 파이프를 부식 안 시키려고 그 파이프 안에 두꺼운 냉화벽돌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 파이프가 천천히 회전을 해요. 이 기울기가 한 5도쯤 돼요. 그럼 파이프 저쪽 끝에서 그 석회암을 이렇게 부순 이렇게 누룽지 작은 조각 같이 부순 거를 집어넣으면 이게 파이프가 회전을 하니까 그리고 파이프가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걸 타고서 주르륵 이제 흐르는 거예요. 뭐 몇 시간에 걸쳐서. 그 흐르는 과정에서 이 석회암 쪼가리가 구워져요. 이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큰 분쇄기에 넣고 이제 석고랑 섞어서 잘 곱게 빻으면 이제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정이 대충 그렇거든요. 이 천천히 돌아가는 한 100m쯤 되는 불기둥이 지나가는 5도 정도의 경사로 누워 있는 5도인가 3도인가 뭐 그쯤 돼요. 이 연돌 그 불뚝을 킬른이라고 부릅니다. 그 킬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화벽돌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공장을 잘못 가동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물건은요 식혔다 덮였다 식혔다 덮였다 하면 상해요. 킬른 안에 내화벽돌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큰일 난다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딱 한 번만 쉬는 게 제일 좋은 공장이에요. 내화벽돌이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한 20일 잡고 딱 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물건이니까 이제 식는데 한 2, 3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안에 기어 들어가서 내화벽돌 떨어질 만한 거 혹은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거 다 개보수를 해요. 개보수를 하고 이제 이제 그거 벽돌이 딱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이제 굳겠죠. 그럼 이제 불을 살살 떼 천천히. 그래서 다시 덮여요. 그래 놓고 또 한 320일 돌아가는 게 340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개보수할 때 딱 한 번에 잡아갖고 한 20일 동안 딱 개보수해버리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가동이 잦을수록 물건이 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업 중단이 잦을수록 물건이 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작살나는 거예요. 시멘트 공장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 불을 다루고 이러는 거라 식어버리고 다 빠개지고 그래요. 기계가 작살나요. 이 가동을 중지시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시멘트 공장들은 1970년대쯤에 이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340일 연속 가동. 이 정도면 340일, 345일 이러면 이제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면 340일 연속 가동하고 한 20여일 동안 쉬면서 싹 다 개비하고 다시 가동 또 340일 가고 이 사이클을 그려야 이게 정상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한 100일 한 80일 가동하고 뭐 고장 나서 섰어. 한 번 쓰면 20일 쓰는 게 기본이 여기는. 식었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기본 섰어. 그 다음에 또 가동해서 또 한 100일 가다 또 섰어. 그래서 전체 가동일수가 그 해에 한 250일이었다. 그럼 기계 작살난 거예요. 돈 엄청 깨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 애들 쫓아내고 KHD 쫓아내고 나서 이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쟤들이. 그러니까 이걸 허겁지겁 어디다 떠맡겼냐. 이집트의 거대 건설사 그룹인 오라스콤에 떠맡긴 거예요. 오라스콤이 참고로 북한에 이동통신을 깔아준 회사입니다. 핸드폰. 오라스콤도 쫓겨났죠. 최근에. 근데 오라스콤이 건설사업 쪽, 시멘트를 포함한 건설사업 쪽, 전 세계에 걸친 건설사업 파트를 라파주라는 프랑스계 시멘트 제조 다국적 기업한테 팔은 거예요. 그때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조에 팔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라파주가 2017년에 철수해버렸다고. 왜냐? 전략적인 부품, 뭐 특수 베어링, 뭐 특수 이런 거, 그 다음에 센서, 컴퓨터 이런 걸 갖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연료까지 전부 수입이 여의치 않으니까 문 딱 닫아 걸고 철수. 상원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참고로요, 시멘트는 경제 발전의 첫 발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열악한 국가, 짐바브웨, 우간다 이런 데서도 쌩쌩 돌아가요, 시멘트 공장. 한마디로 지금 북한의 경제는요, 기본 돌아가는 꼴이 우간다, 짐바브웨의 발끝에 때만도 못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친북 성향이잖아. 친북 성향이니까 북한이 투자 가치가 높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망상이 있으니까 기사 찾아보세요. 라파즈, 상원, 시멘트 그러면은 전부 이거를 150억 달러에 인수했대. 오라스콤에. 아니 150억 달러면 얼마인데 17조인데 그 시멘트 공장 하나가 150억 달러예요? 택도 없는 소리 맞아요. 시멘트 공장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품으로 세계 최첨단으로 빵빵하게 지을 때 톤당 150달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멘트 공장 빵빵하게 지으면은 신품으로 지으면은 150억 달러면요. 1억 톤짜리 1억 톤 그러니까 200만 톤, 200만 톤, 200만 톤, 200만 톤 해서 50개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1억 톤 정도 그 1억 톤 규모, 연산 1억 톤이 어떤 규모냐? 대한민국 모든 시멘트 다 털어갖고 연산 1억 톤입니다. 아니 5천만 톤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시멘트 다 털어서 9천만 톤인가 밖에 안 나와요. 시멘트 공장 다 털어서. 그러니까 기레기들 구라 좀 치지 마세요. 뭔 놈의 200만 톤짜리 시멘트 공장 상원이 200만 톤짜리였는데 그것도 KHD가
해갖고 썩음썩음해서 잘못 운영한 공장인데 그까짓 거 제가 보면은 글쎄요. 만약에 인수를 했다. 공장 자산가치 광산 끼고 잘 모르겠지만 200만 톤이라 그러면 한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정도 자산가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공장이 300만 톤으로 확장돼 있었다 그러면 3억 달러 광산가치, 입지가치 계산해서. 자, 1억 정도로 지금 북한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경제를 순환하는 제일 그 첫 단계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시멘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그것까지 망가져 있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나라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상태 어떻게 되냐. 내파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물론 최선희가 말한 대로 뭐 위협한 대로 만약에 북이 뭐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침공으로 가는 거고요. 미국이. 도발 못하고 가만히 저러고 있으면서 부들부들 몸만 떨고 있다. 그럼 이거 내파로 가는 거 이제. 북이 핵과 미사일 ICBM 못 가고 까면은 침공이고 미국이. 남이 경제 제재에 구멍을 뚫지 못한다면 구멍 못 뚫죠. 구멍 뚫으려고 그랬다가 미국한테 작살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당해서 못 뚫죠. 문재인이라도 못 뚫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침공 서두를 일 없다는 거죠. 내파 유도를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전이. 그럼 케이스1은 내파 때 케이스1은 뭐냐면 김정은이 빗장 열고 웰컴 GI 웰컴 GI 하든가 혹은 구테타 세력에 김정은 잡아 죽이고 웰컴 GI 웰컴 GI 하든가. 미국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참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2년에 그 효순미선 그 촛불 그 반미 광란 시위 때 제가 서울 홍대 앞 카페를 갔더니 다 그 계단 참여, 지하 계단 참여, 노 GI, 그러니까 미군 출입 금지. 그거 걸리는 거예요. 사람 차별이라고. 대한민국 그렇게 야비한 나라예요. 거기서 카페 차려놓고 집안 돈 빼갖고 일리 없이 카페 차려서 나 카페 사장이요라고 외제차 몰고 폼 잡고 다니는 녀석이 지가 뭘로 돈 벌어먹고 살았고 지네 집 재산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노 GI라고. 나 참 차라리 월북을 하지. 자, 대한민국이 그런 그 흑역사, 그런 어두운 점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파로 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왜 했냐. 이제 이 북한이라는 데가 뭐 이제 그 말하자면 아우슈비츠죠. 거대한 아우슈비츠인데 사실은 아우슈비츠보다도 거대한 학살장 비슷해요. 이게 이제 그 세계 제2차 세계대 나치 학살 현장인데 나치가 뭐 이런 식으로도 죽이고 다르게도 죽이고 한 4,500만 이상 죽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 학살을 진행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SS 특수임무대예요. 독일 말로는 아인자츠 그룹벤이에요.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란 뜻입니다. 특수임무대. 근데 이 특수임무대를 누가 만들어냈냐. 그 나치 독일의 2인자인 히물러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1945년 4월, 3월 돼갖고 나라가 망할 게 확실해지니까 히틀러 딱 왕따시키고 지가 이제 비밀리에 미국과 영국을 접촉해서 항복 협상을 시작을 해요. 자기 혼자 살아나려고. 히틀러가 그걸 알고 4월 달에 히틀러 5월 초에 죽거든요. 5월 초에 자살하는데 4월 달에 히물러를 모든 직위 해제를 시키고 이제 연금 상태에 두죠. 그러니까 히물러가 나중에 영국군에 체포가 되는데 영국군에 체포된 다음에 자살을 합니다. 5월 달에. 1945년 5월에. 자, 보세요. 이건 만인이 만인을 배신하는 계절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간첩이 윗선을 배신하고요. 윗선이 아랫선 간첩 배신하고. 배신해서 부는 거야. 미국에 불거나 어디에 불거나. 문재인 쪽에는 안 불겠지. 문재인 그쪽은 안 불겠지. 미국에 불겠죠. 만인이 만인을 배신하는 계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신의성실 원칙이 있겠냐고요. 여기에 무슨 명예심이 있겠냐고요. 여기에 무슨 강단과 원칙이 있겠냐고요. 나 사는 게 바쁘지. 히물러가 그
1000만 이상 되는 사람의 학살을 주도한 주도자예요. 아우슈비츠도 설계하고 만들고 처형 프로세스도 만들어내고 SS 특수임무대 아인자스 그룹밴드 조직하고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총괄 지휘한 지휘관, 지휘사령탑이라고. 이놈마저도 전쟁 진다 그러니까 내 목숨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바로 영국과 미국에 선대가지고 항복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 판이 되면요, 그런 판이 돼요. 단지 그러한 그 정치판에서 혹은 군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명확한 건. 남쪽에 이 썩어 문드러진 정신이 평양이 해방된 다음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한 30년쯤 지나야 완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신문화, 정치문화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또한 북이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고 나서도, 미국이 접수하고 나서도 한 30년쯤 돼야 제대로 먹고 자라서 제대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쭉 차올라올 거라고요. 지금 북한이요, 특히 저 시대 1990년대생들, 막 사람 굶어 죽어갔던 그 고난의 행군 시대생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극악한 말뉴트리션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 그게 높아요. 정도도 심하고, 그러니까 영양실조.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거는 정신지체는 아닌데 지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이게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뇌가. 그래서 영양실조가 어렸을 때 심하면 지능지수가 뚝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몸이 약거리고 체격이 작고 약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열악한 상태의 북한인들이 해방돼 가지고 정신이 꽃 피우는, 그래서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지만 동시에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부터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장하고,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20대 청년, 남자 청년 그럼 키 180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여자 170, 175 한번 흔히 보잖아요. 그 세대. 원래 북한이 우리보다 더 기골이 장대했었잖아요. 그쪽이. 그런 건장하고 씩씩하고 아주 자기 개성이 뚜렷한 그런 신세대가, 신인종이 북한에서 등장해서 그게 사회를 딱 떠받치는 이 기초세대가 되는 데까지 또 한 30년 걸린다고요. 남북모도 30년 게임입니다. 이게 한번 펼쳐지면. 지금 펼쳐졌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최선희 저 깽깽거리는 엄포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딱 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 미사일 ICBM을 건드리면 침공으로 가는 거고요. 핵 미사일 ICBM을 안 건드리면 내파로 가는 겁니다. 내파는 김정은이 빗장 열고서 웰컴 GI 들어와 하고 미국을 불러들이든지, 아니면은 김정은을 잡아 죽인 쿠데타 세력이 들어와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내심으로 네파로 가는 거를 최대한 노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 덜 죽는 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